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을 갔는데 학생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쭉 왔는데 이런 인문학 교실 비슷한 거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스승격이고 나머지는 학생이지만 제자들 같은 경우죠. 어떤 인문학 교실에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고 칩시다. 찻집에 쭉 앉아갖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먼저 물이 한 잔씩 딱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갖다가 잘 우려내서 이제 돌려야 되는데 물을 한 잔씩 이제 먼 길에서 오셨으니까 물을 한 잔씩 다 마신 다음에 차가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쭉 앉았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슉슉슉슉 가더니 딱 스승님한테 가서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별로 않는데 스승님한테 딱 찻잔을 먼저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아니 저분이 나이도 사실은 제일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스승인 줄 알았냐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 보고 알았다는 거죠.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컵을 잡는데 정말 아끼는 물건 또는 소중한 아이를 잡아 앉듯이 안고 천천히 바라보는데 눈빛도 엄청 사랑스러웠고 마신 다음에 한 모금을 마시고 입술에서 떼는데 마치 연인을 떠나보내듯이 막 그런 애틋함이 막 이 손동작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놓고 또 다시 바라보고 또 다시 들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스승이고 나머지가 제자지 문제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밥도 똑같습니다. 밥을 맨 처음에 어떻게 먹어야 하냐면 이제 초종 양반들 먹는 스타일로 따진다면 일단 젓가락을 짚습니다. 젓가락을 집은 다음에 그냥 퍼먹으면은 양반의 예의가 끝맞춤을 해야 돼. 그죠? 잡으면은 벌써 요거는 짧고 요거는 길고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맞춤을 하고 놓고 그 다음에 숟갈을 들어가지고 뭔가 물적심이라고 하죠. 물적심. 네, 젓갈도 그렇고 젓갈도 물적심을 해서 밥알이 늘어붙잖아요. 그러니까 물적심을 한번 하고 특히 그 우리가 말하는 와이바시 나무 젓가락은요. 그 잘못하면 이게 찔리고 꺼끌꺼끌 하면 되니까 물적심 반드시 해야 되고 밥알 안 붙도록 숟가락도 물적심 하고 그런 다음에 기다렸다가 맨 처음에 밥을 먹고 밥만 씹습니다. 이천에 우리 고참께서 얘기하신 순수한 밥의 맛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밥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팍 퍼넣는다든가 이런 밥을 일단 조금 떠서 밥을 충분히 씻고 그 다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밥을 뜨고 반찬을 한 가지만 얹어서 먹어보고 그럼 이 밥과 이 반찬의 하모니는 어떤지에 대해서 항상 궁리를 해보고 그 다음 반찬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녀석들 TV에 나오는 것처럼 요 반찬과 요 반찬이 합쳐지면 어떤 맛이 날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을 떠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만찬을 즐기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은 밥을 먹고 밥맛을 느끼기 전에 다 반찬이 들어가죠? 이 반찬의 맛이 다 지금 퍼지기도 전에 다른 반찬이 이미 들어갑니다. 그것도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몰아넣고 비비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저녁 식사는 선생님 이제 이렇게 되면 밥 먹는 시간이 완전히 신경 엄청 씁니다. 한 번은 제가 모시던 스승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점심 식사를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날 헌금도 하고 그날 헌금은 그 주에 우리 그 교회의 공동체 식구들 중에 서로 발견하는 것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급한 사람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정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이번 주 헌금은 당신이 만났거나 당신이 전해 들은 그 사람한테 줘야겠다. 아무래도 너무 급하다. 그리로 가서 이제 전해주고 이런 교회였는데 오늘은 밥 먹는 공부를 하겠다고 하셔갖고 그런 게 아니다. 딱 했는데 밥하고 물하고 소금만 나온 거예요. 그날 차림새가 밥, 소금, 물입니다. 땅에서 난 거, 물에서 난 거, 하늘에서 내려온 거 다 있는데 그럼 됐지. 천지인이 조화가 다 이루어져 있는. 내가 웬만하면 선생님한테 대들지 않는데 막 거의 목숨을 건 투쟁을 해서
아, 근데 안 넘어가는 건 어때요? 예, 소금 조금 찍어 먹고 밥 먹고 소금 찍어 먹고 안 넘어가는. 선생님, 난 죽어도 이렇게는 못 먹겠습니다. 결국 머리띠를 메고 투쟁을 한 결과 소금을 깨소금으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밥이 넘어가는 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 소금 찍어 먹는 것과 깨소금 찍어 먹는 것의 차이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그 사모님이 불쌍하다고 김치 국물을 조금 줬다. 이건 뭐 완전히 막 호사스러운 식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뷔페, 요새 뷔페가 얼마라고 물어보니까 야, 한 10몇만 원 되냐니까 아, 20만 원으로 갔어요. 그러던데. 뭐 예를 들면 호텔 뷔페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백 가지 음식을 늘어놓고 뭐 몇 가지 집어먹고 오는 거긴 하죠. 뭐 기분 좋은 날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버려지겠어요. 결국 물, 소금, 밥만 있으면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깨소금이라도 가면 그래도 호사스러운 건데 이제는 뭐 그건 반찬으로 치지도 않는 세상이 된 거죠. 결국은 불편함과 초라함을 견딜 수 있으면 세상은 조금은 바뀝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유명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디오니게네스인지 뭔지 하는 철학자가 있었죠. 어두운 통 속에 혼자 살고 왕이 앞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저 햇빛 안 들어오니까 비키셔. 왕 밑에 와서 왕의 스승이 되어서 호사스럽게 비단옷 입고 살 수 있는데 비단옷 입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옷을 입고 통 속에서 거지같이 사냐. 나하고 궁전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왕한테 딴 거는 바랄 게 없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좀 비키쇼 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사실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철학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 사람 대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렉산더 대왕이지 아무튼 그 대왕 밑에 가서 최고의 국사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왕이 왔다 간 다음에. 근데 디오니게스가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콩은 돈이 없어갖고 못 사고 콩깍지를 사가지고 그걸 삶아 먹는 중이었어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먹으니까. 그 콩깍지를 계속 삶고 있는데 친구가 왔고 아이고 자식 왕한테 고개만 조금 숙일 줄 알면은 콩깍지 안 삶아 먹어도 되는데 라고 이제 비웃은 거예요. 들었어요. 그랬더니 쓱 쳐다보면서 한단 말이 아이고 불쌍한 자식 콩깍지 삶는 것만 배웠어도 왕한테 가서 굽실거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번거로워도 좀 규칙을 조금만 더 지킬 수만 있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분리수거가 그런 겁니다. 조금만 불편한 걸 감수하고 그래 나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쓰레기의 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재활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일로 가는 거죠. 흔히 이런 예를 들죠. 얼마나 불편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불편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편한 것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어떤 원주민들이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물론 4시나 5시에 일어났겠죠. 마을 청소를 다 한 다음에 전부 다 목욕을 합니다. 강에 가서 다 어린애까지 목욕을 다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내냐면 그날에 해가 떠올라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하면 해가 안 뜨면 농사가 작살나는 거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오늘도 해를 좀 띄워주십시오 라고 계속 빌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면서 간절하게 빕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죠. 선교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참 우습기 그지없어요. 야, 그랬고 내가 닭 한 마리 줄까? 이 닭이 울면 해가 뜨게 돼 있어. 그 닭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한참 산을 올라가다 보면 진짜 닭이 울어요. 자식이 울긴 우네 하면서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내려왔어. 몇 번 하다 보니까 진짜 한번 안 가볼까? 한번 닭이 울면 해가 뜰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모험을 한 거죠. 운명을 걸고 오늘 하루 한번 버텨보자. 안 갔어요. 닭만 쳐다보는 거죠. 닭만 쳐다보고 딱 있는데 닭이 울었어요.
좀 있더니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헛고생을 했다. 닭만 울면 되는데 닭을 잘 모시고 오면 닭만 구하러 다니는 거죠. 잘 살았느냐? 아니요. 왜냐하면 애들이 늦게 일어나고 아버지도 늦게 일어나고 엄마도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점 마을의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우물가가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애들이 몸에 때가 끼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돌고 배탈이 나고 뭐 이러기 시작하더니 마을이 무너지는 거죠.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새벽같이 애들 다 일어나서 애들도 부지런했고 냇가에 가서 다 씻고 마을 청소하고 뭐 스들고 닦고 다 하고 정성껏 준비를 한 다음에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니까 몸도 튼튼했고 다 좋았는데 이걸 다 스톱해버리니까 정말 최소한의 농사만 짓는 거죠. 최소한의 농사만.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죠. 이런 거죠.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어떤 규칙과 원칙들은 귀찮고 괜히 했나 싶은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철학적인 명제로 하면 샤르트르의 존재하는 것은 이성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게 존재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는 것은 그게 소중한 뭔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마을 사람 눈으로 보거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의식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든지 천천히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지켜야 할 속도이고 또 자연스러운 속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 그게 뭐 무조건 느린 게 좋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빠를 때는 빨라야 됩니다. 빠를 때는 빨라야 되고 느릴 때는 느려야 되는데 빠를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까 잠깐 예를 들지만 간디처럼 간디가 그 망설이다가 늦게 던졌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빨리 던져야 되는 거죠. 빨리 던져야. 옛날에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산이 되돌아오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라고 아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산림 담당자가 한 300년 정도 걸립니다. 산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느리느리 점잖은 하시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가더니 산에 나무 심으러 가자고. 왜냐하면 30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야지. 네, 빨리 해야지. 이런 게 빠른 거예요. 진짜 빠른 거는. 300년이나 걸린댄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러니 얼마나 급하냐. 네? 늦어지면 더 늦어지니까 빨리 준비를 하자. 나무 심으러 가자. 300년을 우리는 길게 보고 내일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내일인 거죠. 그 양반한테는. 300년이면 자기가 살아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 것들이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확한 얘기로 이제 하면은 책임 없는 사람들의 책임지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인가요?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얘기로 표현하자면, 집과 집 사이의 눈치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다 이렇게 집, 마을이 이렇게 집들로 다 돼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은 치우죠. 근데 집과 집 사이에 눈이 쌓여있는 거, 요건 누가 치울 거냐라고 하는 문제. 내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건 읍내에서 와서 해주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오든지 군청에서 와야 되는 거죠. 마을마다 내 집 앞에서 깨끗이 치웠는데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눈은 누가 치울 거냐. 이걸 사회적인 눈 치우기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오른쪽을 맡을 테니까 너도 오른쪽 맡고, 예를 들면 극장에 가면 왼쪽이 내 건가 오른쪽이 내 건가 맨날 싸우듯이 그런 거죠. 그럼 왼쪽으로 다 가면서 치웁시다. 이렇게 해서 규칙이 정해지면 자기 집 왼쪽에 있는 거는 자기 집 걸로 생각하고 치운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돌아가는데, 누구든 아니 우리 집 앞에 싹 치웠는데 집과 집 사이는 그거는 뭐 시청 땅이든지 군청 땅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겠지 라고 하는데, 시청하고 군청은 큰 길에 있는 눈 치우기도 바쁘거든요. 못 치웁니다 이걸. 그러니까 누군가가 치워주는 거예요. 세월호에 아이들이 바다에 빠졌으면
당연히 해군 경비정이 가야겠죠. 그러나 해군 해경 경비정이 가기 전에 급한 것은 하나라도 더 건져야 되니까 마을의 어부들이 자기 생업을 한 달 넘게 포기하고 자기 배를 끌고 세월호 주변을 빙빙 돌면서 아이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랴, 하다못해 부모들을 위해서 시신 하나라도 더 건져내랴 몸부림을 쳤던 거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눈치이라는 거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책임지려고 나서는 문제. 이게 사실은 사회와 환경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고, 이제 인문학적인 얘기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골치 아픈 사회과학적 얘기를 조금 오면, 사회과학적인 얘기로 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또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것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한데,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확인을 끝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리산에 가셨는데 느긋하게 뒷짐을 짓고 지리산을 오르시다가 아마 대통령 선거가 12월 18일이었던 모양입니다. 1218m 되는 지점까지만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왜냐면 기념하러 온 거니까,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 단합대회를 하는 거니까 1218m까지는 왔습니다. 딱 들여다보시니 첫 마디가, 야, 이거 뭐 싹 개발하면 죽이겠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눈으로만 보면은 이제 좀 곤란한 거죠.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쉬운 예로 영국의 템즈강, 런던의 템즈강은 완전히 썩은 물이었습니다. 썩은 물.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지 않는다는 템즈강. 당연하죠. 산업이 거기서부터 발전했으니까. 템즈강을 다시 물고기가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50년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런던 시민들이 템즈강 살리기 운동을 벌여서 50년 걸려서 템즈강이 원위치로 돌아왔죠. 4대강 지금 다시 되돌리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애썼는데, 몇십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년 정도만 더 하면 재자연화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뭔가 한번 망쳐놓으면 되돌리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국 템즈강을 살리겠다고 영국 시민들이 몸부림을 쳐서 50년이 걸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템즈강이 썩어가지고, 옛날 청계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홀타른지 강인지 모르게 찐득찐득하게 그 강 그대로 템즈강이 있다면 영국에 누가 런던에 관광객들이 몰려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디를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에 가면 코프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코프섬. 코프섬은 중요한 섬인데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코프섬이 여러 나라의 한 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중요한데 사실은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전쟁터로만 쓰였기 때문에 완전히 황량한 황무지였습니다. 돌과 바람밖에 없는. 근데 1400년 전쯤이죠. 베니스 왕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마침 코프섬을 지배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장사꾼들이라든지 아마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그래서 나온 모양인데, 그 땅도 활용해서 장사할 걸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 친구들은 뭘 생각했냐면, 뭐 별것도 아닙니다. 그 올리브를 심은 겁니다. 코프섬에. 1400년 전에. 그 올리브 심은 것이 점점점 코프섬을 갖다가 쭉 번져나가면서 덮더니, 지금은 그리스의 코프섬 하면은 지중해 근처의 나라들의 부자들의 가장 애호하는 휴양지입니다. 우거진 올리브 숲과 바다와 해가지고 지금은 제일 휴양객들이 좋아하는 섬이 됐죠. 스웨덴에 가면 비쟁세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비욘세가 되겠죠. 비욘세 섬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80년이죠. 198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980년 스웨덴에 그 이제 비쟁세 섬이 있는데, 그 1980년에 스웨덴 해군으로
스웨덴 산림청에서 공문이 날라옵니다. 제일 상관이 없는 두 기관이죠. 하나는 해군, 하나는 산림청. 아무 관계가 없는 공문을 받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해군 군함을 만들 목재가 준비됐으니 찾아가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해군에서 생각하는 게는 해군 군함을 만들 목재? 요새 누가 나무로 군함을 만드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는데 기록을 다시 뒤지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그전 150년 전에 스웨덴이 심각한 고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영국과 네덜란드, 스페인에게 떠밀려가지고 예전엔 자기네가 바이킹으로서 바다를 지배했는데 완전히 바다에서 찌끄다시가 돼버린 거죠. 흔히 말하는. 네. 완전히 떠밀려가지고 존재조차 못하는 바다에서.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냐. 예전에는 바다를 지배하던 민족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바다로 나가자.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는 군함이 좀 넉넉해야 되는데요. 군함을 뭘로 만들지? 참나무로 만듭니다. 군함을 만들 참나무, 그럼 만들어서 빨리 심어서 만들어야지 150년 걸립니다. 150년, 그럼 빨리 심자라고 해서 어디에다 심을까라고 했는데 베테랑 호수 한가운데 있는 비욘세 섬이 꼽힌 거죠. 거기다가 참나무 식재를 막 한 겁니다. 150년을 가꾼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산림청은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년 딱 되는 날 스웨덴 해군에 공문서를 보낸 거죠. 150년 잘 길러놨으니까 가져다가 군함 만드시오.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미친놈이야. 우리로 치면은 대원군보다 전이죠. 철종 임금 때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때 이제 나무가 도착한 거죠. 근데 누가 그걸 갖다가 군함을 만들겠어요? 아무도 안 만들죠 뭐. 그러나 지금 비욘세 섬은 그 북유럽 일대에서 가장 울창하고 사람들이 캠핑하고 아이들이 그 마차 타고 뛰어다니는 엄청난 휴양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달력 사진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아이들 사진 보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갖고서 한 두세 명이 이렇게 끌어안아야지 이제 나무가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되지 않은 거지? 이 문제네. 뭐가 잘못된 건 분명한데 미친 짓을 한 건 분명한데 왜 결과는 미치지 않았지?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변합니다. 포도는 가만 놔두면 포도주로 변하죠. 예. 변하는 건 숙명인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는 뭘로 변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대할 때도 그렇게 보시면 애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로 변하고 있는가? 아이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던져보십시오. 야, 포도는 가만 놔두면 포도주가 된대. 왜냐하면 그 안에 변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게 서로 작용하면서 변하게 되는데 너는 지금 뭘로 변하고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국 사회도 똑같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변하긴 변하는데 빨리 변하는 게 있고 느리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빨리 변하는 게 패션과 유행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남하고 생각해보세요. 드디어 백화점에서 옷 한 벌 겨우 사갖고 딱 나갔는데 옆에 똑같은 옷 입고 가면 그냥 내 걸 찢을까 저걸 찢을까 고민스럽죠. 저걸 찢으면 안 되겠죠. 내 걸 찢는 게 낫죠. 그런 겁니다. 패션과 유행은 엄청 민감해서 되게 빨리 바뀝니다. 그러면 패션이 유행이 빨리 변하니까 물건을 갖다 댈 사람들이 빨리 변해야죠. 그게 상업입니다. 패션, 유행,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그 다음에 빨리 변하는 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상업이고 그 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업에다 물건을 대할 산업, 제조업이 그 다음에 또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을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갖다 쓰려고 애를 쓰니 수입해다가 아니면 배워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으니까 유행, 트렌드, 상업, 산업 그 다음에 산업을 갖다가 떠받친다 또는 컨트롤해야 될 정치 다음에 국민의식과 시대의식 국민의식, 시대의식보다도 더 늦게 변하는 게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지키면 나라가 평화롭고 순조로운 발전을 하는 거고
이게 엉키면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스웨덴의 비욘세 성 같은 경우는 자연이었던 거죠. 자연은 둔해서 늦게 변해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개는 다 웬만한 건 맞췄는데 제일 못 맞춘 게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이 그 밑에 공구리를 치고 그 위에 뭐 플라스틱 비닐을 깔고 한강물을 모다로 뽑아 올려가지고 저기 그 시청 있는 데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공구리 친 그 비닐 위로 싹 흘러가는 게 이제 청계천이죠. 빗물이나 오물은 옆에 관을 따로 묻어갖고 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한강으로 나가고 다시 한강에서 물을 또 끌어올려가지고 또 뿜고. 그러니까 분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겁니다. 분수입니다, 분수.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막 뭐라 그랬습니다. 서울시도 되고 뭐 기사도 맨날 쓰고. 그게 몇십억이니까 뽐뿌값만 몇십억입니다. 뽐뿌값. 관리가 아니라 뽐뿌값만, 전기값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괜찮아요. 하여튼 도시 한복판에 그렇게 또 길게 청계천이 쫙 흘러가니까 또 외국인들이 엄청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막 어떨 때는 기와집이 보이고 어떨 때는 큰 빌딩이 보이는데 나무 숲은 계속 이어지고. 근데 또 이놈의 새들이 또 왜 날라오는지 또 새들이 또 외가리도 날라오고 막 그래요, 가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창피해. 역시 이게 그래도 인공적이긴 하지만 자연을 꾸민다는 것, 자연을 자연대로 놔둔다는 것은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서 좀 문제는 되지만 성공은 어떻게든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여수 엑스포나 대전 엑스포는 제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엑스포는 A급이 있고 B급이 있는데 B급 엑스포는 유치하면은 우리가 돈을 다 써야 되고 손님이 많이 안 옵니다. 근데 A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덜 쓰고 저쪽에서 돈을 대주기도 하고 손님은 무지하게 많이 오는데, 다만 A급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항구, 국제공항이 있고 다 해야 됩니다. 대전하고 여수는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인천,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만 가능한 겁니다. 엑스포가. 그래서 지금 부산이 A급을 지금 따내고 있는지는 제가 가서 확인을 갖다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A급 못하면 또 B급 한다 그럴 텐데 B급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여수 같은 경우 엑스포를 치른 다음에 그걸 처분을 못 해갖고 몇 번 부도가 나고 뭐 이리저리 팔다가 못 팔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돈만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갑자기 순천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를 한다 그래갖고 실패한 경험을 되살려 보니까 그건 뭔가 될 것 같아요. 정원을 예쁘게 꾸며 놓으면은 맨 처음에는 좀 허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덜 자랐으니까. 근데 꽃들이 더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그건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순천은 지금 그걸로 먹고 살죠, 사실. 전남 순천은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런 거죠. 늦게 변하고 안 변하면 됩니다. 자연은. 그게 최선의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해가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가 더 빨리 변하는 거죠. 정치가 유행만큼 빨리 변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북한하고 대화를 한대고 미국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이런 산업을 하고 태양광을 어쩌고 저쩌고 뭐 원자력은 대충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했다가 확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 다 살려내 막 이렇게 하고 태양광 다 그만둬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산업보다도 정치가 더 빨리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또 기업하던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던 사람들은 아니면 논밭에 그 옆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벙찌는 거죠. 어떨 때는 정부가 빨리 하라고 뭐 돈 대준다 그러더니 어떨 때는 그걸 왜 했냐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면 산업보다 상업보다 정치가 더 빨리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국민의식이 또 어떨 때는 또 바뀐다. 어떨 때는 뭐 진보, 개혁, 뭐 쇄신, 뭐 적폐청산 이러다가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요새 같으면은 말이야 말이지 뭐 잘못했던 것들을 다 원위치로 시켜놔야 된다고.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하면서 또 구호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막 엉키니까 대한민국이 속도가 빠른 건 좋은데 너무 빠른 거죠. 빨리 변하면 안 되는 것까지 빨리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불안하고 엉켜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입에서 헬조선이란 말도 자꾸 나오는 거고, 젊은 친구들은 뭔지 모르지만 이 나라 너무 힘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해갖고 대학 가서도 과외해갖고 직장 취업해야 되고
그래도 직장을 구할까 말까 한데 그것도 서울로 가야만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귀농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뜨자 이러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좀 나눠서 얘기했듯이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동작이 빨라야 돼요. 네,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늦게 가면 못 먹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함께 가야 되니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네.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는 문제는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빨리 가야 됩니다. 세상이 컴퓨터를 배우면 저도 배워야 돼요. 네, 저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정말 끝까지 방송국에서 끝까지 원고 보내달라고 그러면 만년필로 써가지고 팩스에다 밀어 넣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쪽이 문제예요. 받는 사람이 파일로 주셔야 그걸 글꼴을 맞추고 편집을 할 텐데 만년필로 써서 팩스로 밀어 주시니까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작업을 두 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제가 교수님들한테 뭘 보내고 교수님들한테 이제 질문이나 뭐 문제와 관련된 정리된 글들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코멘트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교수님들이 아니, 파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메일을 쓰시면 되는데 저 이메일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같은 경우 답답한 거예요. 만년필로 팩스 온 걸 갖다 한 장씩 넘기면서 거기다 코멘트를 이제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파일로 온 걸 갖다 옆에다 띄워놓고서 이렇게 달면 참 편하겠는데 저는 느리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나마 실천하고 있는 게 공기가 많이 오염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자동차지. 자동차를 한번 한 대라도 줄여볼까? 제가 자동차를 안 끄는 거 정도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동차의 문제는 여기도 자동차가 다 타고 올라오셨지만 자동차가 많아지면 길을 내야 됩니다. 길이 좁은데 자동차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견디겠어요? 길을 내려면 어디를 내냐?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이미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을 뚫고 지나가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아우성 칠까봐 경치가 좋지만 할 수 없이 국유림을 뚫고 지나가든지 국유지를 뚫고 지나가야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려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뚫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국유지, 시유지는 그린벨트가 있고 다 뭔가 용도를 정해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할 수 없이 그거 풀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쪽을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해서 확 밀어버리고 뭐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역시 배기가스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에서 예전에는요 우리 장모님 보면은 모텔에서 시끄러워요 장모님이.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멸치볶리라고 콘도에서. 왜냐면 그날 그 가족들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니까 아침부터 멸치 볶고 밑반찬 준비해서 이제 콘도에서 나와가지고 요새는 안 그렇거든요. 차에 불판에다가 호일에다가 삼겹살에 뭐 상추에 고추에 고추장까지 차에 가득 있거든요. 그걸 산속 깊은 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 해먹는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버리고 온다든가.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가 있으면 도로의 문제, 공기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가 전국으로 퍼지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느리게 할 건 느리게 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건 빨리 하고 특히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동안 너무 망가뜨렸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건 정말 또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환경을 다시 기후위기를 맞아서 환경을 바꾸는 문제 같은 거는 사실은 지금이 급한 거죠.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인데 아이고 그게 벌써 몇백 년 동안 망가진 건데 오늘 내일 뭐 좀 며칠 늦어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간디가 슬리퍼를 벗어 던지듯이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 거죠.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안 되고 그래서 새롭게 뭔가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좀 빨리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과일 얘기했지만 세상의 과일의 40% 이상이 그냥 버려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못난 과일 축제도 있습니다. 못난이 과일들만 모아서 먹고 사고 팔고 먹고 하는
못난이 과일 축제 같은 것도 열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려니까 미안한데 오늘 포르투갈한테 우리가 이겼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식단 조절도 합니다. 학교 급식, 그 다음에 교도소, 경찰관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다수가 먹는 식당에서는 식단을 갖다가 비건이면 비건, 고기 사용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고기를 줄이는 거죠. 고기를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들이 뿜어내는 배기가스와 그 배설물이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토양과 강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사람들이 화장실로 버리는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소들이 버리는 거는. 그래서 축산을 줄이는 문제 이런 것들인데, 아니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축산 농가가 그걸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 먹는 사람들이 이제 덜 먹어야 이쪽이 주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경찰 학교 뭐 등등등에서 사람이 많이 먹는 공적인 어떤 식탁에는 고기가 몇 번 이상 못 올라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 호주에 추석 때 다녀왔습니다마는 물이 엄청 모자랍니다. 대한민국도 물이 사실 엄청나게 모자라는 나라인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물이 충분하니까 이게 아우성이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지나가는데 물이 엄청 모자라는데 화단에 물 주는 게 금지돼 있더라고요. 여름 기간 동안에 그만큼 물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는 정원 잘 안 가꾸시죠, 뭐 그죠? 아파트에 주로 사니까 이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건데 우리는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섞었다가는 혹답니다.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완전히 따로 뽑아야 되고 한데 호주는 음식물 쓰레기건 종이건 한꺼번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버립니다. 그 대신 뭐를 따로 버리냐면은 나무 껍질, 그 다음에 나무 가지 베기, 가지 친 거, 그 다음에 잔디 벤 거. 이거는 별도로 따로 녹색으로 따로 이렇게 쓰레기통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담아야 됩니다.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3가지가 있습니다. 빨강, 노랑, 녹색. 그래서 빨강에는 그냥 싹 섞어서 버리는 거고, 유리라든가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 거에 버리고, 풀, 나무, 찌끄다시 같은 것들은 이쪽에 녹색에 따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다들 호주는 정원을 많이 가꾸니까 그 나무와 잔디 깎은 그 이파리들을 갖다 다 모아서 다시 분해해서 쪼개가지고 섞어가지고 다시 정원 흙으로 만듭니다. 그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정원을 가꾸니까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나무 조각이나 흙, 뭐 잡초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일반 쓰레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음식 쓰레기는 왜 또 뒤바꿨나? 호주는, 대한민국은요, 일단 물기가 2개지 않습니까? 국 하나, 찌개 하나입니다. 국 있고 찌개 있고 반찬을 또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호주는 큰 그릇에서 먹을 것 떠가지고 그게 한 2-3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떠가지고 씩 먹고 끝나니까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적습니다. 되게 적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땅이 넓어갖고 파묻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같이 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류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물건을 다시 재활용해서 팔려면 그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비싸지 차라리 그냥 파묻어 버리기가 훨씬 더 편한 거죠. 얼마 나오지도 않는 데다.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버리면 다른 재활용들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어떻게든 가축들한테 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 대신 플라스틱이나 종이나 철 같은 거에 음식물이 안 묻고 깨끗하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뽑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갖고 있는 기술력에 따라서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 이제 다 나라마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좀 과학적인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정원을 많이 갖고는 호주에서 정원에 물 안 주기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떤 캠페인이 있었냐면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물을 정말 안 줘갖고 가장 망가진 정원 사진 찍어 보내기. 이런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인기를 끌어갖고 말이죠. 너도 나도 우리 집 정원이 얼마나 흙화가 됐는지를 한번 봐라.
사진을 찍어갖고 1등, 2등, 3등을 뽑아서 1등, 2등, 3등은 그 정원 가꾸는 회사가 가서 그 정원을 더 예쁘게 옛날처럼 돌려주는, 물이 좀 풍부해진 다음에 그걸 1등 상품으로 준 거죠. 이런 몸부림들은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빨리 배워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을 지키고 소의 삶이 편안해지는. 근데 진짜 저도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 보셨죠? 집 바깥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기후위기가 그런 겁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어떻게든 굶으면서라도 버틸 수 있지만 기후위기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졌는데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겨울이 왔어요. 드디어. 뭘로 버티겠습니까? 집으로 버티죠. 집으로 버틸 수 있죠. 그러나 포탄에 집이 다 무너져갖고 없는데 그냥 흙무더기, 돌무더기만 조금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버텨야 되는 거죠. 이 겨울을. 기후위기란 그런 겁니다. 나중에 전기나 가스가 모자라서 한정적으로 조금씩만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물도 부족해서 하루에 조금씩만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날은 무지하게 더워졌고 겨울에는 무지하게 추워졌다 그러면 그는 코로나19 때 우리가 겪었듯이 모두가 똑같은 위기에 똑같이 처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경쟁은 경쟁대로 계속 치열해지면 이제 그 위기는 더 빨리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착한 소비 이런 게 기회가 오시면 함께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끝내주실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조금은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제가 가나카와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가끔 소개할 때가 있는데, 일본의 가나카와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가나카와 현,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충청북도 이런 도죠. 가나카와 현에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호수가 어느 날 보니까 붉게 썩은 거예요. 부영향화 때문에. 왜 썩었지라고 하는데 강이 7개가 흘러드는데 강이 다 썩은 거죠. 그 강이 있는 7개 현에 아주머니들이 모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썩었을까? 강도 썩고 호수도 썩고 해보니까 결국은 집에서 화학약품을 많이 쓰는 거죠. 흔히 말하면 샴푸, 그다음에 세제,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뭐 축산농가에서 흘러나온 것들도 있고, 공장에서 흘러나온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용유가 좀 심했다고 그러는데 식용유들을 많이 썼는데 식용유도 다 강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아주머니들이 막 이것저것 연구를 해본 결과 식용유는 따로 통에 모아서 함께 그걸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다시 비누로 다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샴푸 이런 것들은 비누를 많이 쓰지 샴푸를 좀 덜 쓰자, 이런 것들을 캠페인을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한데 시나 군에서 조례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개 시군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조례 제정 청원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청원을 다 넣었는데 이 7개 시군 의회에서,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남성들이 휙 던져버린 거죠. 아줌마들이 쓸데없는 뭘 만들어 달라는 거야 뭐 도대체. 아니 샴푸 지들이 썼지 뭐 우리가 썼어 뭐 이러는 거 있죠. 다 흔히 요새 말로 까였어요. 열받아갖고 아주머니들이 모여갖고 다시 회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대표 선수를 뽑습니다. 야, 우리 중에 정치학 전공한 사람, 행정학 전공한 사람 손들어봐. 그랬고 그 중에서 똘똘하고 말 잘하는 사람 뽑아갖고 대표 선수로 앉혀놓고 국가대표입니다. 이 국가대표한테 행정학 교수님, 정치평론가, 경제학 교수, 경영학 교수들을 갖다가 섭외해가지고 데려다주고 개인 과외를 시킨 거예요. 너는 대표 선수니까 열심히 배워. 열심히 배워. 그 다음에 반상회를 합니다. 무슨 동 반상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의 문제점은 뭐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겠고 해서
반상회마다 다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나카와 현의 7개 지역의 수건사업 내지는 마을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게 리포트로 작성돼가지고 대표 선수한테 오는 거예요. 대표 선수는 그걸 읽고 또 공부를 해요. 그 전문가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선거 공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도의회 선거에 드디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이. 니들이 안 만들면 우리가 가서 만들면 되지 뭐. 맨 처음에 당선된 사람이 한 명. 나중에 보면요. 이게 25, 35 가다 39명까지 갑니다. 도의회 당선자가 가나카와 네트워크에. 아저씨들이 큰일 난 거예요. 가나카와한테 잘못 보이면 뭐 자기가 가나카와 소속이 아니지만 그 가나카와 네트워크 소속은 아닌데 거기에 찍히면 다음 선거에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은 못하지만 저도 가나카와 네트워크가 하는 거에 열심히 돕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회 자체가 거의 그 가나카와 네트워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정치 스쿨을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정치 스쿨 말고 뱅크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동네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창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창업 자금을 아주머니들이 모은 돈에서 창업 자금 지원도 하는 거죠. 도의회나 시의회에 당선된 사람들은 봉급이 나오면 그 봉급을 네트워크에 그냥 냅니다. 바로 냅니다. 지금 우리 정의당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배워온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살림을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자금은 가나카와 네트워크에서 그 정치인한테 다시 갑니다. 후보한테 정치 자금을 다시 대주는 거죠. 공약 대주고 캠페인 대주고 선거운동 할 사람들 다 대주고 정치 자금도 대주고 하면서 선거에서 또 이기는 거죠. 그러면 또 돈이 넘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은행 만들고 학교 만들고 미디어 만들고 하면서 가나카와 네트워크라는 게 새를 키워가는데 그런 관계기관 사업체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개일 겁니다.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되는 거죠. 맨 처음에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그 다음 선거에서 쭉 해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30명대로 훌쩍 넘게 되는 그게 이제 가나카와 네트워크의 실제 진행 상황이었는데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거죠. 네,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게살 뜯어먹는 얘기 했듯이 도구를 준비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끈질기게 덤벼들면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게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한 번 하다 안 되면 그만둬요. 이게 급해요. 성미가 확실히. 몇 번 하다 안 되면 급해요. 그만둬요. 그래서 끈질기게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전까지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국민 모두가 시민운동 하나씩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적이건 진보적이건 상관없는데 그게 환경이든 교육이든 뭐 정치든 간에 아까 얘기한 사회적 눈치우기죠. 내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면 더 잘 될 것들을 하나씩 떠맞는 것. 그것이 이제 나름대로의 유일한 방법이고 가능한 한 그 방법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정책들이 시간의 순서를 지켜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자본주의니까 돈 버는 데만 눈이 뻘개가지고 엉망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안 그렇습니다. 미국의 멕시코부터 쭉 올라가서 저 캐나다까지 서부 해안에 이 우림, 열대우림, 온대우림, 그건 이제 기후가 바뀌니까 열대, 온대, 우림, 이 넓은 숲을 갖다가 우리 왜 해수욕장 가면 해변과 마을 사이에 다 숲이 좀 있죠. 그 숲이 멕시코에서부터 캐나다 끝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숲이.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몇 년짜리 계획이냐면 1000년 프로젝트입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지금 있는 숲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허물어진 숲은 다시 채워 넣고 해서 그 우림 벨트가 열대우림, 온대우림 벨트가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가솔린 자동차는 못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뭐만 들어오냐면 수소 자동차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자동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수소를 채울 수 있는 스테이션, 그러니까 주유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유소가 쭉 이제 세워지는데 주유소를 만드는 거는 미국이 맡았고 거기에 수소 자동차 트럭을 공급하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맡았습니다. 네.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 천년 프로젝트 그 우림 열대 온대 우림 지역에 가스는 못 들어오고 수소가스만 들어오는데 가솔린은 못 들어오고 그 수소가스 자동차 트럭을 현대자동차가 일단은 따냈죠. 얼마나 더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성공했습니다. 천년 프로젝트. 또 어떤 프로젝트냐면 와일드웨이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천년짜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럽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늑대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늑대면은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난 늑대건 간에 미국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만드는 게 와일드웨이 프로젝트입니다. 천년짜리. 그게 동서남북 중부에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나중에 그 길이 합쳐지는 건데 우리도 하죠. 흉내 냅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터널 뚫어놨죠. 밑으로 기어서 야생동물이 좀 지나가라고. 산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을 고속도로나 그 도로가 지나가니까 끊깁니다. 길이. 끊기니까 산짐승들이 넘나들지 못하니까 거기 위에 이렇게 육교처럼 거기다 풀도 좀 심어놨죠.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예. 산짐승이 거기 길이 있는지 내비가 있으면 모를까. 그걸 어떻게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저쪽 산에 있는 녀석이 여기 산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거 길 건너가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미국에 어디에 있던 그 야생동물은 숲길을 타고 안전하게 다른 쪽 미국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와일드웨이, 이것도 천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 시간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인문학하고 이제 사회과학하고 합쳐진 결과입니다. 너는 그렇게 잘 사냐라고 항상 묻는데 아니요, 저 그렇게 못 살고요.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 대신 해보니까 이게 진짜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항상 걷고 자기 몸을 불편하게 움직여서 뭔가를 해내고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소파에 누워가지고 계속 리모컨만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 건강도 해치니까, 아무튼 간단하게 이것저것 막 몰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시간의 관점에서 나와 내 가족과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내 이웃까지 함께 생각하는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남은 삶들을 갖다 한번 꾸려갔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